어디서 역겨운 생선 썩은 내를 풍겨. 내 아들 이제 대한민국 판사야. 너 같은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를 어떻게 판사 사모님 자리에 앉히니? 이 푼돈 받고 당장 떨어져. 10년 동안 꽁꽁 언 얼음물에 손을 담가가며 남편을 판사로 만들었건만 남편이 법복을 입은 그날 돌아온 건 잔인한 배신과 이혼 서류였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고요? 천만에요. 조강지처를 오물 취급한 그 잘난 용, 제가 어떻게 다시 시궁창으로 처박는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오늘의 통쾌한 참교육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은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제 이름 대신 새벽시장 생선댁 혹은 독종이라고 부르곤 하죠. 제 나이 이제 겨우 38. 남들은 한창 예쁜 옷 입고 브런치 카페에서 여유를 즐길 나이라지만 제 손에는 명품백 대신 시커먼 고무장갑이 향수 냄새 대신 살점을 파고드는 지독한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틈을 타고 들어오기도 전에 제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10년입니다. 무려 3650일 동안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저는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지르지만 저는 습관처럼 거실로 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스레인지 불을 켭니다. 남편을 위한 보양식을 끓이기 위해서죠. 전복을 다듬고 십전대보탕 한약재를 다리는 이 시간, 집 안가득 퍼지는 한약 냄새는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이 바로 제 남편이 대한민국 판사로 임용되는 우리 가문의 기적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가 마치 제 살갗처럼 익숙하게 저를 반깁니다. 영화의 한파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얼음 더미 위에 손을 올리고 생선배를 가릅니다. 차가운 칼끝이 손가락을 스쳐 선홍빛 피가 배어 나와도 저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아플 틈이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이 비린내 나는 생선 한 마리 한 마리가 남편의 법전이 되고 수십 건의 수험서가 되고 결국엔 그를 판사로 만들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 믿었으니까요. 사실 처음부터 생선 장수는 아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회계사 시험 1차를 단번에 합격하고 최종 합격을 눈앞에 둔 소위 말하는 공부 좀 하는 학생이었죠. 하지만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남편을 만났고 그의 눈물 섞인 고백에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꼭 성공해서 내 고생 다 갚아줄게.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그 달콤하고도 절박했던 약속. 저는 그 사람의 진심 하나만을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장부는 오로지 남편의 성공만을 위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수산시장에서 악착같이 생선을 팔고 밤에는 눈꺼풀이 천근만근인 상태로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명절, 휴가, 그런 건 저에게 사치였습니다. 남들은 해외여행 간다, 백화점 쇼핑한다며 들떠 있을 때 저는 시장 바닥에 떨어진 생선 머리를 주워 모으며 한 푼이라도 더 아껴 남편의 노량진 학원비와 고시원비로 보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을까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던 중 너무 피곤해서 신호대기 중에 잠깐 졸았는데 뒷차의 경적 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때 핸들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병원비 때문에 남편 공부 뒷바라지가 끊기면 어쩌나 하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시장 상인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생선댁, 적당히 좀 해.
남자는 출세하고 앞길 열리면 제일 먼저 옆에 있는 마누라부터 바꾸는 법이야. 조심해. 그럴 때마다 저는 바보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은 또 어땠을까요? 아들이 고시 공부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대단한 권세라도 잡은 양기세등등하셨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비린내 풍기며 벌어온 돈으로 쌀 사고 고기 사서 상을 차려내면 고맙다는 말은커녕 현관에서부터 코를 감싸주셨습니다. 야, 어디서 이렇게 역한 냄새를 풍기고 들어오냐? 예, 너는 좀 씻고 다녀라. 나중에 우리 아들 판사 되면 너 같은 며느리 남들한테 소개하기 겁난다. 내 아들 옷에 비린내 배면 네가 책임질 거야? 10년 동안 제사며 명절이며 온갖 집안일을 종처럼 도맡아 하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내 남편이 귀한 집 자식이니 내가 더 낮아져야지, 내가 더 희생해야 남편이 마음 편히 공부하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칠순 때 큰맘 먹고 몇 달치 수익을 모아 명품 가방을 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여사님은 가방을 받자마자 냄새를 맡으시더니 마당에 내팽개치시더군요. 이 가방에서도 생선 썩은 내가 나는 것 같구나. 이런 거 사올 돈 있으면 우리 아들 보약이나 한 재 더 지어라. 꼴에 어디서 이런 걸.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그저 죄송하다며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닦았습니다. 제 자존심보다는 남편의 미래와 평화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제 손가락 마디마디는 겨울이면 갈라져 피가 나고 여름이면 습진으로 진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 손을 보고 나무 껍질 같다고 했지만 저는 이 손이 훈장 같았습니다. 내 남편을 판사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훈장 말입니다. 드디어 오늘 아침 남편이 처음으로 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늠름하고 당당한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화장실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은아, 고생 많았다. 이제 정말 빛을 보는구나. 우리 남편이 판사라니.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제 온몸을 갈아 넣어 닦아놓은 그 영광의 길 위에서 제가 가장 먼저 치워야 할 오물 취급을 받게 될 줄은요. 제 몸에 밴 이 비린내가 그들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치욕스러운 가난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임용 축하 파티가 열리는 오늘 저녁, 저는 시장에서 가장 비싸고 싱싱한 횟감을 정성껏 포장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고생했다 한마디 해주길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 대신 칼바람 같은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찬란한 막이 오를 줄 알았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배신의 서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갓 잡아올린 최고급 감성돔이 든 아이스박스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평소라면 아까워서 입에도 못 댈 비싼 생선이었지만 오늘은 남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기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축하해. 이제 너도 고생 끝이다. 그래, 이제 판사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겠네.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눈물 난다, 야. 동네 시장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 줄 알았죠. 10년 전 가난한 고시생이던 남편의 낡은 자취방에서 소주 한 잔에 미래를 약속하던 그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에서는 제가 평소에 맡아보지 못한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와인 향이 풍겨 나왔습니다. 거실은 이미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연수원 동기들과 교수님, 그리고 소위 윗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 차림새 때문이었죠.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바로 달려오느라 머리카락에는 생선 비늘 하나가 붙어 있었고 옷에서는 아무리 씻어도 가시지 않는 그 특유의 짠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 성진아. 저기 누구시니? 일 도와주러 오신 아주머니야?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한 젊은 여성이 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거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흠칫 놀란 눈치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연락도 없이 왜 벌써 왔어? 내가 좀 늦게 오라고 했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축하해라는 말 대신 돌아온 건 마치 오지 말아야 할 곳에 나타난 불청객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당신 임용 축하 파티인데 내가 회라도 좀 썰어주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엌에서 달려나온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야,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오늘 귀한 손님들 오시는 날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 꾀죄죄한 몰골로 어디를 기어들어와? 비린내 나서 손님들이 코를 싸지는 거 안 보여? 최 여사님은 저를 거의 끌다시피 해서 주방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들고 온 아이스박스를 발로 툭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까짓 생선 쪼가리가 다 뭐야?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이런 시장 바닥 음식을 먹어? 당장 치워. 그리고 너 손님들 가실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마. 아니, 그냥 나가서 어디 사우나라 가서 몸이나 씻고 와. 내 몸에서 나는 그 냄새 때문에 내 아들 체면이 말이 아니야.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이 이런 걸까요? 10년 동안 제가 번 돈으로 그 비싼 법학 전문 서적을 사고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학원비를 대고 시어머니의 생활비와 명품 가방까지 사들였는데 그 모든 돈이 이 비린내에서 나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방 구석에 서서 거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까 저를 모욕했던 그 젊은 여성과 와인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대법관의 딸이라더군요. 남편의 옆자리는 마치 원래부터 제 자리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 여자가 자연스럽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닦아온 길은 비단길이었는데 그 길 위를 걷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 진흙탕을 굴러온 노예에 불과했던 겁니다. 밤늦게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화도 내고 싶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간 첫마디는 바보같이 이거였습니다. 배고프지? 당신 좋아하는 전복죽 끓여놨는데 좀 먹을래?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다정했던 눈빛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지은아, 아니 박지은 씨, 이제 솔직해지자. 너랑 나 이제 너무 멀리 왔어. 너도 오늘 봤지? 내 동료들, 내 선배들 다들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데 내 옆에 너처럼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여자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개천에서 용났다고 박수 쳐줄 것 같아? 아니, 뒤에서 비웃어. 마누라가 생선 장수래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생선을 팔았는데? 당신 공부시키려고, 당신 판사 만들려고 내 꿈 다 포기하고. 누가 포기하래?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리고 보상은 충분히 했어. 지난 10년 동안 내가 내 감정 쓰레기통 해주고 네가 해주는 밥 먹어준 걸로 퉁 치자고. 나 이제 대한민국 판사야. 내 위상에 맞는 파트너가 필요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들었지? 우리 아들 앞길 망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거라. 이건 그동안 네가 쓴 돈 대충 계산해서 넣은 거니까 이거 들고 나가서 조용히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서 살아. 아, 그리고 이 집? 이거 우리 아들 판사 되면 나라에서 주는 거나 다름없는 집이니까 너한테 지분 같은 거 없어. 꿈도 꾸지 마. 시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말에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단 10분 만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제 안에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와 돈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거라면 내가 기꺼이 해드려야지.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에 승리감에 도취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의졸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내 손에 피 안 묻히게 해줘서.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와 그 위에 던져진 흰 봉투. 돈 몇 푼에 내 10년의 청춘을 사가겠다는 그들의 오만함을 보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바람이 훅 하고 불어오는 것 같았죠.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10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어서 도장 찍어. 내 아들 이제 판사야. 너 같은 생선 장수 마누라 달고 법원 출근하게 할 순 없잖니? 남 부끄러워서 원.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혀를 차며 재촉했습니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있던 남편은 끝내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 피한 게 아니라 무시한 거겠죠. 이제 막법복을 입게 된 고귀한 몸에 제 비천한 시선이 닿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이요. 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두 사람을 향해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여보. 아니, 김성진 판사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죠. 저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드디어 내가 빌기 시작하는구나, 발복을 잡고 매달리겠구나 생각하셨겠지요. 하지만 제 몸짓은 절박함이 아니라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른 예식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짚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닿는 순간 지난 1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으로 향하던 발걸음, 남편의 시험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가슴 졸이던 밤들,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며 삼켰던 수천 번의 눈물, 그 모든 것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절이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몸을 일으킨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분수를 알겠니? 그래, 그렇게 절하며 빌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저는 최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오해하셨네요. 이 절은 빌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를 이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신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퇴직 인사입니다. 뭐, 퇴직 인사? 네. 지난 10년 동안 제가 김성진이라는 사람을 판사로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노동력과 자본, 그리고 어머님의 시집살이를 견뎌낸 인내심. 이제 그만두려고요. 저를 먼저 버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아마 미련하게 평생 이 비린내 나는 삶이 제 운명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덕분에 제가 자유를 얻었네요. 제 말에 남편 성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박지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누구 앞에서 정신? 그 어느 때보다 맑아. 여보, 아니 김성진 씨. 당신이 판사가 된 게 당신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 내가 당신 책장 넘길 힘을 만들어주려고 시장 바닥에서 굴렀던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공적을 본인 스스로 걷어차주니 나로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발로 툭 차서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이 푼돈은 어머님 쌈짓돈이나 하세요. 10년치 내조 비용치고는 너무 염치 없어서 내가 다 부끄럽네요. 아, 그리고 이혼 서류는 제가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접수도 제가 하죠. 저는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집의 진짜 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난 10년간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했던 폭언, 무시가 담긴 녹취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가? 야, 박지은. 등 뒤에서 최 여사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폐부 깊숙이 시원한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선 비린내가 아닌 새벽의 향기를 맡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서초동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매일같이 출근하게 될 그곳, 하지만 오늘은 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시작해줘.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탈탈 털어서 법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이미 늦은 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법원의 위용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거대한 건물이 이제부터 제가 휘두를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김성진, 그리고 어머님. 당신들은 판사라는 권력이 당신들을 지켜줄 거라 믿겠지만 법은 생각보다 차갑고 공정하거든요. 특히 당신들처럼 신의를 저버린 인간들에게는 더더욱. 저는 당당하게 법원 계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이혼 접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쏟아부은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 그리고 판사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도덕적 결함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법원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 회계사를 꿈꾸던 28배 박지은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법원 앞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서 있는 그 시각, 우리 집, 아니, 이제는 그들의 집이 될 뻔했던 그곳에서는 아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10년을 붙어 있던 비린내 나는 며느리를 드디어 떼어냈으니 최 여사님은 아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그 순간 그들의 발밑에 있던 거대한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성진아,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
저 징글징글한 생선 비린내 나는 애를 내쫓았으니 이제 우리 가문에 해 뜰 날만 남았어. 내일부터 당장 강남 쪽에 아파트 알아보자. 판사님 거처가 이 정도면 되겠니? 최 여사님은 들뜬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을 겁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이제 이 동네는 지긋지긋하네요 라며 거드름을 피웠겠지요. 10년 전 고시원 방세 5만 원이 없어서 제 손을 잡고 울던 그 남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아는 가장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제 오랜 친구인 혜수와 함께 법원 간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괜찮겠어? 10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끝내는 게? 혜수의 물음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10년 동안 나는 그 사람의 판사라는 타이틀을 위해 내 인생을 할부로 결제해줬어. 이제 그 할부가 끝났고 물건이 불량인 걸 확인했으니 반품해야지. 아주 처절하게. 그 시각 남편과 시어머니는 첫 번째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최 여사님은 평소처럼 제 카드를 들고 백화점에 가서 판사 아들 취임식 때 입을 최고급 한복을 고르고 결제하려 했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거래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점원의 말에 최 여사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겠지요. 무슨 소리야? 이게 누구 카드인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임용된 판사야, 판사. 하지만 카드는 다시 긁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당황한 최 여사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아, 지은이 이 계집애가 카드를 정지시켰나 보다. 세상에 이렇게 독할 수가 있니?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 통장에 들어온 월급도 있고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도 있을 테니까 제 카드로 긁으세요.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은행 앱을 켠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잔액 영원. 10년 동안 제가 남편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과 제가 번 돈을 관리하며 그의 명의로 된 계좌는 철저하게 공부 전용으로만 썼으니까요. 모든 생활비와 적금, 부동산 자금은 제 계좌와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관리 계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동안 경제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판사가 된 오늘에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두 사람의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여사님과 남편은 당장 이 아파트를 내놓고 강남으로 가기 위해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 이 근처에서 제일 비싸게 좀 내줘요. 우리 아들이 판사가 돼서 이제 강남으로 가야 하거든. 최 여사님의 기세등등한 말에 부동산 사장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 집을 어떻게 내놓으시게요? 소유주 허락도 없이? 소유주라니? 우리 아들 집이지 누구 집이야. 최 여사님의 고함에 사장님은 혀를 차며 등기부등본을 한 장 뽑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세요. 이 집 소유주 김성진 씨가 아니라 부인 되시는 박지은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대출 하나 없는 깨끗한 단독 명의로요. 게다가 오늘 아침 일찍 박지은 씨가 직접 오셔서 이 집 절대 매매하거나 전세 놓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까지 주고 가셨는데요.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어머니가 보태주신 돈으로 산 집인데 분명히 제 명의로 하겠다고 지은이가 그랬단 말입니다. 남편의 외침은 공허했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생색내며 던져준 3천만 원.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모은 돈과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을 합쳐 이 집을 샀습니다. 당시 남편은 고시 공부 중이라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 된다는 핑계로 제 명의로 등록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나중에 내가 판사 되면 명예 바꿔주겠다는 제 말만 믿고 10년을 살아왔던 거죠. 부동산을 나오자마자 최 여사님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여우 같은 년이 우리를 속였어. 성진아, 내 마누라가 아니라 저건 괴물이야.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끝에 제가 전화를 받자 그는 판사라는 위험 따위는 버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지은,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진명에 돌려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집을 사? 그거 다 내 돈 아니야? 내가 공부해서 판사 될 거 믿고 네가 투자한 거잖아.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투자? 맞네, 투자. 그런데 김성진 씨, 당신이라는 종목은 상장 폐지야. 가치가 전혀 없거든. 그리고 착각하지 마. 그 집 살 때 당신이 보탠 돈 1원도 없어. 어머님이 주신 3천만 원? 그거 5년 전 어머님 칠순 때 내가 명품 가방이랑 여행비로 다 돌려드렸잖아. 영수증 다 있어. 뭐야? 당신은 10년 동안 내 등골 빼먹으면서 공부만 했지. 단 한 번도 이 집을 위해 뭘 한 적이 없어. 법적으로 이 집은 완벽하게 내 거야. 아, 그리고 내일 아침에 퀵으로 서류 하나 갈 거야. 무단 점유에 따른 퇴거 명령서. 내 집에서 내 허락 없이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려는 거니까 법 잘 아는 판사님께서 잘 검토해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손에 박힌 굳은 살이 비로소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잘했다. 이제 내 몫을 찾을 시간이야. 저는 다시 법원 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남편은 판사복을 입고 저 문을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그가 앉을 자리는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피고인석보다 더 비참한 파멸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법원을 나오던 그 밤, 제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제가 10년을 보냈던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죠. 욕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아 몸을 담갔습니다. 10년 동안 제 피부의 일부처럼 따라다니던 생선 비린내를 독한 거품으로 씻어내고 또 씻어냈습니다. 살같이 벌겋게 부어오를 때까지 떼수건으로 밀어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와 장화 대신 5년 전 비밀리에 맞춤 제작해 두었던 명품 수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생선떼기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미소를 지은 냉철한 투자자 박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저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몸 바쳐 일만 한 미련한 여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돈의 흐름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생선을 팔며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돈을 관리해주며 사금융의 큰 손으로 불리던 김할머니 밑에서 8년을 배웠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제게 남겨주신 정보와 자산을 바탕으로 저는 조용히 제 제국을 건설해 왔습니다. 남편이 고시 공부를 하며 법전을 뒤적일 때 저는 부동산 공법과 주식 차트를 공부했습니다. 남편이 판례를 외울 때 저는 재개발 예정지의 지번을 외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남편에게 헌신한 것은
단순히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인성 테스트였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내 인생에 남은 50년을 그에게 투자할지 결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 투자는 완벽한 실패로 결론 났습니다. 오전 10시 제 개인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이었습니다. 박지은,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안 와? 어제 네가 한 말들 그거 다 취소해. 내가 판사야. 내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네가 감히 나를 상대로 사기를 쳐?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사기라니, 김성진 판사님. 법을 하시는 분이 용어 선택이 참 저급하시네요. 등기부등본 확인하셨죠? 그 집은 제 돈으로 산 제 명의의 집입니다. 당신이 기여한 건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TV 본 것밖에 없는데 무슨 지분을 주장하시나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내 체면이 뭐가 돼? 동료들이 우리 집 명의를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하냐고. 그건 당신 사정이죠. 아, 그리고 어머님께서 백화점에서 정지된 카드를 긁으려다 망신당하셨다면서요? 그 카드, 사실 내 명의의 법인카드였어요. 당신 공부시키느라 고생하는 며느리가 불쌍해서 그동안 쓰게 해드린 건데 이혼하자고 하셨으니 당연히 회수해야죠.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거친 숨소리만 내뱉었습니다.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테니까. 판사님이 경찰차 타고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 내일차 신문사회면에 나오면 참 볼만하겠네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떠난 빈자리를 확인하러 온 시어머니 최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아니나 다를까 시장 입구에서부터 최 여사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 생선 비린내 나는 것들아. 여기 박지은이 어디 있어? 내 아들이 판사인데 이 계집애가 감히 우리 돈을 빼돌리고 도망갔어. 당장 내놔. 최 여사는 예전처럼 시장 상인들을 무시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달려가 사과하며 말렸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화려한 세단을 타고 시장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제가 내리자 욕을 퍼붓던 최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너 지은이 맞니? 그 옷은 뭐고 이 차는 뭐야? 너 이거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지? 이 도둑년아. 최 여사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자 주변에 있던 시장 상인들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어디서 우리 지은이한테 손을 대? 이봐요, 최 여사. 당신 아들 판사 만든 돈, 다 이 지은이가 생선가시 찔려가며 번 돈인 거 우리가 다 알아.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10년 동안 저를 지켜본 상인들은 제 편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이 10년 동안 쓴 돈, 이 사람들이 산 생선값에서 나온 거예요.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모피 코트, 내가 대리운전하며 잠 안 자고 번 돈으로 사준 거라고요. 그런데 뭐, 아까운 아들, 생선 비린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최 여사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그동안 어머님이 제 돈 빼돌려서 친척들한테 퍼주고 도박판에서 날린 돈 정리한 내역서예요. 그리고 이건 당신 아들이 고시 공부한답시고 내 카드로 강남 룸살롱 들락거린 영수증들이고. 최 여사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확인하시죠. 아,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판사 아드님, 조강지쳐버린 파렴치한으로 진정서 접수됐어요. 아마 임용되자마자 징계위원회부터 불려가야 할걸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최 여사가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우리 성진이 이제 막 판사 됐는데 앞길 막히면 안 되잖니. 제발,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응? 우리가 가족이잖니. 조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참으로 가증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그 추악한 손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밟으며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 아들이 아까워서 나랑 못 살겠다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인가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공평하게 법대로 해드릴게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법으로 말이죠. 저는 차갑게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최 여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일말의 동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10년의 비린내가 이제야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안식처이고 누군가에게는 재산의 상징이겠지만 저에게 지난 10년간 이 아파트는 거대한 감옥이자 일터였습니다. 남편이 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이 집의 벽지 한 장, 장판 한 조각조각을 제 피 같은 돈으로 발랐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돌아와 비린내 나는 몸을 씻지도 못하고 거실 바닥을 닦으며 언젠가 이 집에서 남편과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웃을 날만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어젯밤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방관 속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무너진 꿈의 잔해를 깨끗이 치워버리려 합니다. 오후 2시 정각. 저는 건장한 체격의 용역업체 직원 3명과 제 변호사 혜수를 동반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10년 전 이 집의 열쇠를 처음 쥐었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지은아, 우리 꼭 성공해서 이 집보다 10배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다만 그 좋은 곳에 제자리는 없었을 뿐이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고성방가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성진아, 내 마누라가 정말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놔? 이건 혼인 빙자 사기야.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안방 장롱을 뒤져 제가 차곡차곡 모아둔 예물이며 옷가지들을 바닥에 팽개치고 있었고 남편 성진은 초점 없는 눈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안 나가셨네요. 2시까지 비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최 여사가 삿대질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네가 감히 누굴 내쫓아? 이 집 우리 아들 거야. 우리 아들이 판사라고. 판사 마누라로 10년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고 몸만 조용히 나갈 것이지. 어디서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해. 저는 차분하게 혜수가 건네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님, 법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집의 매매 대금 흐름도입니다. 5년 전 이 집을 살 때 들어간 6억 원. 그중 단 1원도 김성진 씨 계좌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3억은 제 적금, 3억은 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토지 보상금입니다.
어머님이 보태주셨다는 그 3천만 원요? 여기 영수증 보세요. 3년 전 어머님 허리 수술비랑 가동 가구 바꾸실 때 제가 현금으로 다 돌려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100%제 특유 재산입니다. 남편 성진이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진은, 너 정말 치사하게 이럴 거야?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10년이야. 내가 판사가 되기까지 네가 내조한 거, 그거 다 내가 나중에 보상해 주려고 했어.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너 내가 판사인 거 잊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거 일도 아니야.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10년을 바쳐 만든 남편의 진면목이었습니다. 매장? 해봐. 당신이 판사로서 제일 먼저 맡게 될 사건이 조강지쳐 내쫓고 재산 가로채려 한 파렴치한 판사의 이혼 소송이길 바란다면 얼마든지. 아, 그리고 성진 씨.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양복, 발에 신은 구두, 심지어 지금 차고 있는 시계까지. 그거 다 내 생선 비린내 묻은 돈으로 산 거야. 아까운 아들이라고 하셨죠? 그럼 그 아까운 아들, 몸만 깨끗하게 데리고 나가세요. 이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도 내 허락 없이는 못 가져갑니다. 이 독한 년. 최 여사가 제 뺨을 때리려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서 있던 용역 직원이 가볍게 그녀의 팔을 막아 세웠습니다. 어머님, 폭행까지 추가하시게요? 지금 이 상황 전부 녹화되고 있습니다. 판사 아드님 앞길에 폭행 전과자 어머니라는 타이틀까지 달아주고 싶으세요? 제 말에 최 여사는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이 며느리년이 판사된 남편을 길바닥으로 내쫓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나 못 나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 못 나가. 그녀는 거실 바닥을 뒹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년 전 제가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 예의 없는 건 못 참는다던 고고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먼 노파가 추태를 부리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시선을 돌려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화려한 거실 인테리어와 자신의 처지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성진 씨, 당신이 그랬지? 사람은 비슷한 수준끼리 살아야 행복하다고. 맞아. 당신 수준은 딱 여기까지야. 남의 고열을 빨아먹고 올라가서 고마움도 모르고 발로 차버리는 천박한 수준. 이제 그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가. 여기는 내 집이야. 저는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솜씨로 집안의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제 돈으로 산 가구와 가전들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옷가지와 고시 공부하던 책들, 그리고 그 잘난 법봉만을 상자에 담아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지금부터 5분 뒤에 경비실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판사 임용 첫날부터 무단 침입으로 입건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짐 상자를 챙겼습니다. 최 여사는 여전히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의 체면이 깎일까 두려웠는지 결국 성진의 손에 이끌려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최 여사는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두고 봐라. 우리 성진이가 누군 줄 알아? 이제 곧 대법관도 되고 장관도 될 사람이야. 그때 가서 빌어도 소용없어. 그 전에 변호사비나 준비해 두세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머님이 제 명에 도용해서 쓴 카드가 생활비 반환 소송까지 다 걸 생각이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10년의 세월이 단절되었습니다. 정적이 찾아온 거실. 저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이상하리만치 뜨거웠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통쾌해서였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최 여사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짐 상자를 옆에 둔 채 지나가는 이웃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오열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제의 그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는 처량한 몰골이었습니다. 성진은 주변의 시선이 부끄러운지 얼굴을 가린 채 어머니를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되어 세상을 발밑에 두려던 남자는 이제 겨우 제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간녀 박민주 씨에게도 소장 발송했습니다. 기대하세요.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몸에 배어있던 비린내가 이제야 비로소 향기로운 자유의 냄새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집은 고요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던 이 공간이 비로소 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창밖으로 멀어지는 견인차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단지 입구에서 짐짝들과 함께 버려진 판사님과 그 어머니를 구경하는 소리겠지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생선 비늘이 묻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서늘한 눈매를 가진 10년 전의 박지은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세면대에 물을 틀고 손을 씻었습니다. 이제는 비린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비린내는 제 몸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에서 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각 남편과 시어머니는 강남의 한 저렴한 모텔방에 짐을 풀었을 겁니다. 10년을 뒷바라지한 아내를 내쫓고 강남 펜트하우스로 입성하려던 꿈은 담배 찌든 내 나는 좁은 방구석에서 처참하게 부서졌겠죠. 성진아, 이게 다 꿈 아니냐? 어떻게 그년이 우리를 이렇게 길바닥으로 내몰 수가 있어? 최 여사의 비명 섞인 통곡이 모텔 얇은 벽을 타고 흘러나왔을 겁니다. 남편은 아마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제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을 테고요. 상간녀 박민주 씨에게도 소장 발송했습니다. 기대하세요. 이 짧은 문장은 남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박민주는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꿈꾸던 상류층으로의 티켓이었습니다. 대법관의 딸이자 해외 유학파 출신, 그리고 화려한 배경을 가진 그녀는 남편이 판사가 되자마자 갈아타려 했던 완벽한 새 장가 대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휘두르는 명품 가방이 짝퉁이라는 것도, 그녀가 말하는 대법관 아버지는 사실 지방의 작은 법무자 사무소에서 일하다 사고를 치고 물러난 파렴치한이라는 것도요. 저는 혜수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예상대로야. 박민주 그 여자, 내 남편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잠수 탔어. 지금 내 남편은 그녀 집 앞으로 달려간 모양인데 거기 보증금도 밀려서 야반도주한 상태라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이토록 정확할 줄이야. 혜수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강남 어딘가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멍하니 서 있다더라. 차도 내 명의라 압류됐으니 버스 타고 갔겠지. 판사 임용장 받기도 전에 거짓골이 된 거야.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추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는 제 소유의 검은색 세단을 몰고 박민주가 살았다던 오피스텔 근처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법복을 입어보던 대한민국 판사 김성진. 그는 지금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양복 차림으로 굳게 닫힌 오피스텔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주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봐. 나 지금 갈 데가 없단 말이야. 남편의 절규는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집 문이 열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저씨, 거긴 어젯밤에 짐 싸서 나갔다니까요? 월세가 몇 달치 밀려서 집주인이 강제로 짐 뺐어요. 아까부터 왜 이래 진짜. 남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법관의 딸이라던 여자가 월세도 못 내서 야반도주를 했다니.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지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 벽을 짚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 수치심,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요, 김성진 판사님. 대법관 사위돼서 승승장구하셔야지. 왜 이런 누추한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계실까? 네가 어떻게 여길. 아니, 민주 씨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착각이 있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착각은 당신이 했지. 박민주, 본명 박순자. 전과 삼범의 혼인 빙자 사기꾼이야. 당신이 판사 된다니까 한탕 해먹으려고 접근한 거라고. 그것도 모르고 조강지쳐버리고 그 여자 치맛자락 붙잡은 거야? 당신 정말 사람 보는 눈 없네. 그러고도 판사질 하겠다고?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허겁지겁 주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의 화려한 과거가 낱낱이 기록된 조사보고서.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럴 리가. 내가 어떻게 준비한 인생인데. 당신 인생? 아니, 내 인생이었지. 내가 내 몸 갈아 넣어서 만든 당신이라는 껍데기. 이제 알맹이가 쓰레기인 거 확인했으니 내가 수거해가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최 여사가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걱정되어 뒤쫓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다시 도끼가 올랐는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2년, 네가 우리 성진이 미행했니? 그래, 네가 이 사기꾼년이랑 짠 거지? 우리 성진이 망하게 하려고 네가 판 짠 거 아니냐고. 저는 최 여사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판 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드님이에요. 저는 그저 그 판이 깨지는 걸 지켜봤을 뿐이고요. 아, 그리고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오늘 오전 법원윤리위원회에 김성진 판사의 부적절한 사생활과 경제적 무능력, 그리고 혼인 전부터 이어진 기만행위에 대한 진정서가 정식으로 수리됐습니다. 뭐라고? 진정서라니. 판사는 도덕성이 생명이라면서요? 임용되자마자 이혼 소송에 사기꾼이랑 불륜에 조강지쳐 내쫓은 사건까지 터졌는데 과연 대한민국 법원이 이런 사람에게 법복을 계속 입혀줄까요? 아마 내일 아침이면 당신 아들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요. 개천에서 용난 판사의 추악한 두 얼굴 이런 제목으로요. 최 여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전 재산이자 희망이었던 아들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공포였습니다.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그 여자가 나를 홀린 거야. 나는 여전히 너뿐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이 집 명의도 내 월급도 다 넣어줄게. 제발 진정서만 취하해줘. 나 판사직 잃으면 끝이야, 제발.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10년 전 제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 손을 크게 베어 응급실에 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공부에 방해된다며 병원에 오지도 않았었죠. 그 차가웠던 기억이 지금의 남편 위로 겹쳐졌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그의 손을 구두로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김성진 씨,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법대로 해요.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거 알죠? 그리고 판사직? 걱정 마세요. 당신이 법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는 피고인석에서 법을 마음껏 느껴보게 해줄 테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최 여사의 비명 섞인 통곡과 남편의 비굴한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1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비린내가 이제는 정말 한 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 겨우 중반전입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는 판사라는 타이틀을 완전히 박살내는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법원으로 가서 제가 준비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꺼낼 차례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법원을 정의의 성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곳은 동시에 가장 보수적이고 소문에 민감하며 체면을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도 하죠. 남편은 그 견고한 성벽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이 안전할 줄 알았을 겁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먹여 살린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린 전력이 그 높은 성벽을 넘지 못할 거라고 자만했겠지요. 임용 후 첫 출근 날, 남편 성진은 엉망이 된 몰골을 수습하고 제가 내던졌던 짐 가방 속에서 간신히 구겨지지 않은 셔츠를 찾아 입었습니다. 비록 잠은 모텔방에서 잤을지언정 법원에 들어설 때만큼은 당당한 판사의 모습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법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을 겁니다. 어머,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 생선댁 남편이야? 세상에,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10년 동안 마누라가 생선 팔아 뒷바라지 했더니 판사 되자마자 이혼하자고 했다며? 법원 로비에서부터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보낸 진정서와 증거 자료들은 이미 법원 내 행정처와 동료 판사들의 메일함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인적 자원인 수산시장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10년 내조 생선 비린내는 역겹고 판사 월급은 향기롭더냐. 조강지쳐버린 김성진 판사는 사퇴하라. 평소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장의 욕쟁이 할머니부터 제 밑에서 일을 배우던 청년들까지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시위 용품 대신 자신들의 일터에서 쓰던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그대로 착용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기세는 그 어떤 전문 시위대보다 강렬했습니다. 야, 김성진, 너 이리 나와. 네가 먹은 생선이 몇 트럭인데 이제 와서 비린내가 나서 못 살아? 우리 지은이 손마디 굵어진 거 안 보여? 이 천벌 받을 인간아. 시장의 목소리가 법원의 엄숙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출근하던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현수막과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서류 가방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함께 탄 선배 판사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뒤통수에 박혔습니다. 김 판사 받기 아주 소란스럽더군. 임용 첫날부터 대단한 환영식이야. 아, 아닙니다. 부장 판사님. 그게 오해가 좀 있어서. 오해? 우리 법원은 실력만큼이나 도덕성을 중시하는 곳이네. 자네 개인사가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 부장 판사의 서늘한 한마디에 남편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으로 유지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뢰를 잃은 판사의 판결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는 첫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동료들 사이에서 부적격자로 낙인 찍힌 셈이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법원 근처 카페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해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죠. 지은아, 효과 확실한데? 김성진, 오늘 하루가 10년처럼 길 거야. 이제 시작이지. 혜수야, 아까 말한 그 자료도 준비됐어? 응. 성진이가 고시생 시절에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주식하다가 날려먹은 거, 그리고 최근에 박민주한테 갖다 바친 명품 결제 내역들. 이거 다 경제적 학대와 부정행위의 강력한 증거가 될 거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밖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시어머니 최 여사가 법원 정문에서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모양인데 그녀의 등장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판사야. 너희가 감히 누굴 막아. 저 시장 바닥 천 것들 당장 다 잡아넣어. 최 여사의 고함에 시장 상인들이 비웃으며 맞섰습니다. 어이, 판사 엄마.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도 우리 지은이가 생선 팔아 사준 거라며? 양심이 있으면 그 옷부터 벗고 소리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최 여사는 씩씩거리며 법원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했지만 이미 소란 행위자로 분류되어 제지당했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장면은 지나가는 시민들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마 몇 시간 뒤면 판사 엄마의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도배하겠지요. 오후가 되자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비굴함이 가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도 지금 실성한 사람처럼 울고 계셔. 일단 저 사람들 좀 철수시켜줘. 나 오늘 법원장님 면담까지 잡혔단 말이야. 나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죽어. 죽긴 왜 죽어, 김성진 씨. 당신이 좋아하는 법이 있잖아. 억울하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근데 어쩌나? 저분들은 본인들이 보고 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보낸 이혼 요구 문자, 박민주랑 주고받은 저질스러운 대화들. 그거 다 증거로 제출된 거 알지? 지은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10년 정이 있잖아. 10년 정? 그 정을 비린내 난다고 먼저 버린 건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야. 당신은 판사로서 남의 인생을 판결하기 전에 당신 자신의 인생부터 심판받아야 해. 아, 그리고 명도 소송 집행관들 내일 오전 10시에 그 모텔로 갈 거야. 당신들이 들고 나간 그 짐들 사실 내 돈으로 산 거니까 그것도 다 압류할 거거든. 뭐? 옷가지랑 책까지 다 가져가겠다고? 응. 당신이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당신 몸뚱어리 빼고는 이 세상에 당신 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그 판사라는 이름표도 내가 만들어준 거니까 이제 내가 회수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지나온 10년의 세월이 허망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함성, 시어머니의 비명, 남편의 비굴한 애원. 이 모든 소음이 섞여 법원 앞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제 마음만은 거울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향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빈털터리가 된 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영원히 추락하는 것. 그 화려한 피날레를 위해 저는 다시 차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원 조정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곳은 내 남편이 위험 있게 앉아 남의 인생을 판결할 성소였지만 오늘 그는 판사복 대신 구겨진 기성복 정장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때 교양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최 여사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연신 손톱을 깨물고 있었죠. 반면 저는 해수 변호사와 함께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제 등 뒤에는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한 자신감과 그동안 모은 수십억 자산이 주는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고 김성진 측 답변하세요. 원고가 제시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분할 명세에 대해 동의합니까? 조정관의 질문에 남편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판사답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었겠지만 제 손에 든 증거들은 논리로 이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정관님,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건 맞지만 저 역시 판사가 되기 위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제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이 아파트와 재산의 절반은 제 몫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박지은 씨가 제시한 유흥업소 출입 기록은 그건 고시 공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일시적인 일탈이었을 뿐입니다. 남편의 뻔뻔한 변명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미래 가치? 일시적 일탈? 법을 다루겠다는 사람이 내뱉는 말치고는 너무나 저질스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직접 작성한 10년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조정관님, 여기 이 장부를 봐주십시오. 3,650일 동안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을 팔아번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날짜별로 원 단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씨의 책값, 학원비, 심지어 그가 입고 있는 속옷 한 장까지 제 비린내 나는 손에서 나갔습니다. 반면 김성진 씨가 주장하는 일시적 일탈에 쓴 돈은 제 한 달 생활비의 3배가 넘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이 아파트는 제 친정어머니가 남기신 특유재산을 기반으로 산 것입니다. 김성진 씨는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단 1원의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최 여사가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듯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보태준 3천만 원은 어쩌고? 네가 우리 아들 이름 빌려서 호의호식한 거 아니냐? 이 여우 같은 년아, 판사 아들 앞길 망치니까 속이 시원해? 정숙하세요.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조정관의 엄한 꾸짖음에 최 여사는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갑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3천만 원은 이미 5년 전에 어머님 해외여행비와 가구 교체비로 다 돌려드렸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여기 입금 내역서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씨, 당신이 박민주라는 사기꾼에게 넘겨주려 했던 제 인감도장과 위조 서류들. 그것 때문에 지금 형사고소도 진행 중인 거 아시죠?
당신은 판사가 아니라 범죄자석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얼굴은 이제 흑빛을 넘어 창백해졌습니다. 법원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그의 임용은 이미 사실상 취소 단계에 접어들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조강지쳐버린 쓰레기로 낙인 찍혀 법조계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정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남편의 유책 사유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결국 재산 분할 영원,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그리고 즉시 퇴거라는 완벽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복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제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뒤를 따르던 성진과 최 여사의 발걸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죠. 법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시장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판사 부부의 충격적 이혼 실태라는 제목으로 찌라시가 돌고 있었거든요. 김성진 판사님, 임용 직후 이혼 소송이라니 사실입니까? 아내의 10년 헌신을 저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성진은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처져 오던 최 여사가 갑자기 제 앞으로 뛰어오더니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제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최 여사는 제 구두를 붙잡고 제 비싼 정장 바짓가랑이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고고하던 기품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노망이 났었나 봐. 우리 성진이 저 불쌍한 놈 좀 살려줘라. 너 아니면 쟤는 이제 끝이야. 판사복도 못 입어보고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한단 말이다. 제발 진정서 좀 취하해주고 이혼도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응? 지은아. 길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흔드는 시어머니를 보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머리를 줍고 있을 때 저를 비웃으며 지나가던 그 차가운 시선들이 이제는 저 노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제 바지를 꽉 잡고 있는 최 여사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저 손으로 저를 얼마나 때리고 밀치고 모욕했는지 기억합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기억나세요? 제 몸에서 생선 비린내 난다고 소금 뿌리시던 날이요.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죠. 아까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꺼지라고. 저 어머님 말씀대로 꺼져드린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세요? 제 몸에선 여전히 어머님이 싫어하시는 그 비린내가 날 텐데 말이죠. 아니야, 아니야. 이제 향기만 난다. 지은아, 네가 우리 집 복덩이였는데 내가 눈이 멀어서. 제발, 제발 한 번만. 최 여사는 떨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제 다리에 매달려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티끌만큼의 동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울음소리가 10년 묵은 체증을 내려가게 하는 시원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옆에서 멍하니 서 있던 남편 성진이 비굴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아,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통장도 정지되고 집도 없고 내가 정말 잘할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내가 시장 일도 도울게. 응? 저는 비웃음을 날리며 남편의 손을 쳐냈습니다. 시장일? 김성진 씨, 시장 상인들이 당신 같은 인간을 받아줄 것 같아? 당신이 먹었던 그 생선들도 아까워서 다 토해내라고 할 분들이야.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고귀한 품위 지키면서 사세요. 길바닥에서든 쪽방촌에서든
저는 제 바지에 묻은 최 여사의 눈물 자국을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오세요. 아들이 판사라면서요? 판사 엄마답게 당당하게 가세요. 아, 참. 내일 오전 중에 이사업체 보낼 테니까 오늘 밤 안으로 모텔방도 비워주세요. 그 모텔비도 제 카드로 결제하셨길래 결제 취소해버렸거든요. 뒤에서 들려오는 최 여사의 절규와 남편의 허망한 외침을 뒤로하고 저는 제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평온함만이 찾아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법원 정문 앞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하는 모자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10년의 비린내를 씻어낸 자리에 드디어 저만의 향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을 뒤로하고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었던 10년이 단 몇 장의 서류로 정리되던 날, 저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판결문에 찍힌 선명한 법원의 도장은 제가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에 대한 국가의 영수증 같더군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던 날, 김성진 씨는 결국 판사복을 벗었습니다. 임용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강지처를 벌인 판사라는 꼬리표는 법조계라는 좁은 바닥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동료들의 냉대와 여론의 문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날 이후 가장 먼저 제 손을 살폈습니다. 10년 동안 소금물에 불고 생선가시에 찔려 흉터투성이었던 제 손. 이제는 매일같이 값비싼 핸드크림을 바르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지만 여전히 마디마디 굵어진 뼈마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손이야말로 제가 제 인생을 얼마나 치열하게 지켜왔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증거니까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제가 새로 오픈한 자산관리법인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신문 한 귀퉁이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전직 판사 김모 씨,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혐의로 입건.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때는 제 우주였고 제 전부였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혜수에게 전해 들으니 김성진 씨는 변호사 개업조차 막혀 지금은 동네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술 없이는 잠을 못 이룬다는 소문과 함께요. 그의 어머니 최 여사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며칠 전 저는 일부러 제가 예전에 장사하던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을 보았습니다. 시장 입구 낡은 좌판 구석에서 박스를 줍고 있는 한 노파. 바로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 대신 때 묻은 누비 방한복을 입고 굽은 허리로 폐지를 줍는 그녀의 모습 어디에서도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탄 차가 그녀 옆을 지날 때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자괴감과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내릴까봐 무서웠는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부끄러웠는지 들고 있던 박스를 내팽개치고 골목 안으로 숨어버리더군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하던 그때 그녀는 정말 몰랐을 겁니다. 며느리의 헌신을 발로 걷어찬 그 순간이 본인의 안락한 노후를 제 손으로 불태운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생선댁 아니야? 아니, 이제는 박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세상에 얼굴이 아주 꽃이 폈어.
어쩜 이렇게 예뻐졌어? 저를 반겨주는 상인 이모들의 거친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시장 모든 상인에게 최고급 한우 세트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일했던 그 작은 생선 가구 자리에 장학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상인 자녀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는 어쩜 마음씨도 이렇게 비단결이니? 욕쟁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고맙죠. 제가 비린내 풍기며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준 건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니고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었으니까요. 시장을 나오는데 문득 바람 끝에 실려오는 짠한 생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싫고 지우고 싶었던 냄새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냄새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어낸 인내의 냄새였고 제가 쟁취해낸 승리의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의 보약 대신 저를 위한 차 한 잔을 우립니다. 밤이 되면 대리운전 핸들 대신 제가 좋아하는 책의 페이지를 넘깁니다. 제 몸에서는 더 이상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은은한 샌드루드 향수가 제 주위를 감쌉니다. 가끔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냐고.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 10년 덕분에 저는 사람 보는 법을 배웠고 제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10년치 수업료 치고는 비쌌지만 그 대가로 저는 남은 평생의 자유를 샀습니다.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제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박지은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비린내 나는 과거는 이제 전설이 되었고 제 앞에는 향기로운 미래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머님, 저를 버려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저는 비로소 진짜 저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부디 당신들이 선택한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제가 드린 그 마지막 큰절의 의미를 평생 곱씹으며 살아갔길 바랍니다. 10년의 비린내가 이제는 제 삶의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 냄새가 부끄러워 남들 앞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거친 손과 비린내야말로 제 삶을 지탱해온 가장 정직하고 치열한 흔적이었다는 것을요.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그들을 무너뜨린 건 단순히 미워서가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오직 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제 삶의 향기를 채워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중한 진심을 외면당하고 계신가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음을,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